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24년 5월 18일 세계의 눈은 동아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푸틴이 평양을 언제 가느냐, 지금 평양에 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전에는 푸틴이 시진핑을 만났다. 그래서 또 세계의 눈이 중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밀착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서방, 소위 서방이라고 하는 자유세계에서는 초긴장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러시아가 중국에 갈 때는 러시아 혼자 간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러시아와 평양은 이미 하나로 합쳐진 상태다.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에서 누차 확인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한 참호 속에 있다. 러시아의 전쟁은 북한의 전쟁이기도 하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미우니까 이렇게 말을 해봅시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 푸틴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우리는 이번 논의를 하면서 또 한 사람이 누구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현장을 확인하게 될 듯 합니다. 이러한 러시아가 북한을 뒷주머니에 꿰어차고 중국을 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중국은 동남아에 이미 동남아를 소나기에 움켜쥐었습니다. 동남아는 중국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채무자로서 아니면 구호의 손길을 바라면서 꼼짝없이 중국에 매달려 있는 형국입니다. 시진핑은 글로벌 사우스에도 부지런히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아프리카 역시 이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하는 여기에 중남미도 좀 더러더러 매달려 있기는 한데 중국의 수중에 이미 들어간 셈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의 서로 대립하는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일정 영역을 중국이 자기네들과 손을 잡게 이렇게 되었고, 근래에는 프랑스와도 악수를 나눴다 하는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16일 푸틴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이 북중러 3국이 연대가 본격화됐다. 이제 이렇게 다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움직임,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안만 살펴보기로 하죠. 그것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하면 여러분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바로 같은 이 무렵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이
그 큰 행사를 했다. 그리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2월 9일에 중국 캄보디아 운명공동체 구축에 관한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그 양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캄보디아는 운명공동체 공동성명을 발표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 직접적으로 현재 이 대만과 중국의 그 대립하고 마찬가지로 이 남중국해 그쪽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이제 이런 뉴스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캄보디아에 보면은 시아누크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레암 해군기지 그 해군기지가 있는데 그곳은 예전에 미국이 거기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거기에 시설도 많이 해놓고 그랬었는데 2022년 6월에 캄보디아는 그 레암 해군기지에 중국이 해군기지 건설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이미 있던 미국의 모든 시설을 다 철거해 버립니다. 김정은이가 금강산이나 개성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해놓은 시설을 철거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에 이미 한 1년이 넘지 않아서 거의 1년 내에 레암 해군기지는 거의 완공이 됩니다. 그 해군기지가 얼마나 크고 중국의 가장 큰 함정이 거기에 정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뭐 330m가 넘는다든가 하는 부두 이런 것이 있고 그 중국에서 가장 큰 함정이 330m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 서양 언론이 위성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를 했고 그래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레암 해군기지 거기에 2023년부터 그 이미 중국 함정이 2척이 거기에 정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 정박을 해서 계속 있으니까 주둔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2024년 5월 9일 중국 측에서 이제 이 레암 해군기지에서 중국 캄보디아 합동 훈련을 한다. 그러면서 그 함대 2척을 파견한다고 밝힌 겁니다. 근데 이제 2척이 다 그 시아누크빌로 가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떻게 가는지를 중국이 숨깁니다. 중국이 이번에 중국의 함정 2척을 캄보디아하고 동티모르 하여튼 그쪽으로 파견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 위해서 파견한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합동 군사훈련을 한 것은 바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레암 해군기지에서 하는 것으로 그 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파견한 그 함정 2척, 그 상세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수륙 양용 상륙함 진강샨 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병력이 1,000명, 헬리콥터, 장갑차, 보트, 상륙정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그런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최대 규모의 훈련용 함정, 가장 뛰어난 군사훈련용 함정이라고 하는 치지광함, 이 2척을 이번에 파견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 정박하고 있던 함정이 이미 2척이 있고, 이번에 또 2척이 갔는데, 2척이 다 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척은 확실히 갔다. 번갈아 갔는지 어쨌든 한 척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캄보디아의 레암 해군기지, 미국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중국을 앉힌 캄보디아,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중국이 자랑하는 최대 그리고 최강 함정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중국 본토가 있고 대만이 있고 그 밑에 필리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베트남 쪽으로 가서 베트남 해안선을 따라서 쭉 들어가다 보면 태국과의 사이에 만으로 된 곳이 있죠. 거기를 조금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시아누크빌입니다. 거기에 중국의 해군기지가 생겼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유세계는 이것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 안에 중국 해군기지, 이 새로운 기지가 생겼다. 그 자리는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자리다. 또 중국으로서도 이곳은 중국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이 해군기지 건설의 모든 비용을 중국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캄보디아에 보면 무슨 공항이며 고속도로라고 할지 뭐 도로며 하는 것들을 다 중국 돈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레암 해군기지가 바로 중국이 인도 태평양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한 첫 번째 장소이고, 그러면 이제 눈앞에 지도를 그려보면 알겠죠. 중국과 대만이 있고, 미국은 필리핀에 이제 그 루손섬이 이제 위에 있는 거기에 기지가 한 3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무슨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또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견제하면서 레암 해군기지가 이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간단히 말해서 레암 해군기지, 그 캄보디아에서 중국 해군기지가 있다면 여기에서 중국이 그 베트남 해안을 따라서 중국과의 사이, 이곳을 장악하려고 할 테니까 당연히 베트남은 만일 여기 유사시에 중국과 함께 움직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베트남과는 이미 그 관계도 돈독하지만 베트남과 어떤 분쟁이 좀 있다고 해서 이 군사적인 것까지 적대적이다, 이렇게 달리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베트남에서 캄보디아까지가 중국 측의 전면에 서게 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와 한국 정부가 이번에 밀착이 되었죠. 푸틴이 중국에 간 날, 바로 2024년 5월 16일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캄보디아 총리, 그 사이에는 한국 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군사협력을 맺었습니다. 그 공동성명 안에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 해군의 함정을 올해 캄보디아에 기항시키겠다. 캄보디아는 알다시피 내륙 국가입니다. 캄보디아가 해안에 접한 것은 바로 이 시아누쿠빌 그쪽인 것이죠. 그러면 한국의 해군 함정이 중국의 그 레암 해군 기지에 가서 정박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 해군 함정이 캄보디아에 그 기항을 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캄보디아 총리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의 해군이 협력하는 증표로 이거를 환영한다. 중국과 하나가 돼서 중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해군기지, 그 해군 활동을 하는데 한국이 거기에 군함을 보내고 그리고 군사협력을 하겠다. 자, 이런 공동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미국 측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5월 16일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캄보디아 총리는 두 나라의 해군 활동, 군사적으로 두 나라가 군사 동맹인 것이죠. 그 다음에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목만 앞에다가 내세웠습니다. 한국 해군이 중국 해군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이든 아니든 미국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돼 있고 이런 상황에 같은 날 윤석열이 그 중국이 인도태평양에 진출하는 첫 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을 많이 들인 이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가 있는 캄보디아하고 군사협력을 맺고 해군 협력을 하겠다. 해군 함정을 파견하겠다고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푸틴이 이제 만났으니까 공동성명 발표를 했죠. 거기에서 한 말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을 군사 위협하고 있다. 저것들이 침략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과 푸틴이 동시에 한자리에 모여서 북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했다. 우리는 김정은이를 이렇게 생각한다. 김정은이를 지지한다 하고 밝힌 겁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 공동성명, 이 둘이 만나서 북한 편을 들면서 북한이 피해자고 미국과 그 동맹국이 가해자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참 공통점이 있죠.
중국 시진핑도 이제 뭐 종신제 이렇게 되고, 러시아의 푸틴도 5선, 그러면은 이것도 평생 하는 거고, 김정은이는 아예 정해놓고 평생 하는 거고. 자, 이들의 특징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쥐고 독재를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원팀이 됐다. 원팀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원팀인 것을 공표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캄보디아 그쪽에 군사적으로 이렇게 성큼 다가섰는데, 그것이 처음 일은 아니죠. 대한민국은 2024년 4월 21일에 팔레스타인을 유엔에 가입시킬 것인가 하는 그 투표에서 팔레스타인 편을 들었습니다. 찬성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에 등을 돌렸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기로 했다. 물론 이 안건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한국은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결을 같이 하는 그 중동에서도 그쪽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반대편에 섰다. 그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상임이사국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전쟁의 위기 앞에 가장 그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어떤 판단을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미국을 적대시 했는가 안 했는가, 이스라엘의 적을 편 들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보다 조금 더 과거로, 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4년 2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 한국 정부는 쿠바하고 수교했습니다. 미국은 쿠바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았습니다. 쿠바는 대표적인 적성국입니다. 그런데 수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북한의 형제 나라인 쿠바와 수교했다고 환영의 기사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설 자리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대한민국은 북한의 형제국이라고 하는 쿠바, 자유세계의 적성국, 공산국가와 전격 수교를 하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지금 싸움의 양상이 그렇습니다. 헤즈볼라라든지 하는 이런 테러 단체들, 테러 집단, 혹은 그들이 거의 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또 중동 세력들, 팔레스타인, 그들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반대편에 섰다. 그리고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는 이런 날, 역시 시진핑의 미국을 쳐부수기 위해서 만든 그 해군 기지가 있는, 중국과 밀착된 캄보디아하고 군사 협력을 하기로 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그 관계를 격상하고 거기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즉, 정연하게, 아주 확실하게 색깔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같은 거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그
5.18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3년 연속 개근을 했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빼고는 이 사람이 월등하다. 그 개근 실적이 좋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5.18 광주가 현재 이 나라,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토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5,100만 모든 국민이 광주에 보답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물론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하는 것은 그의 그 의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것이 신문 그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여야 일치하여, 그래갖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모두 5.18을 그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합창을 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신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윤석열, 이재명, 또 문재인, 한동훈 이런 인물들은 결국은 한 집안 식구구나. 그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관계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준석도 들어갑니다. 결국 이런 것을 보면 이 집안, 지금 여야로 나누는 것은 다만 입고 있는 유니폼 색깔이 달라서, 옷 색깔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그냥 그들은 한 집안이다. 이들의 오늘 주장을 보면 결국 저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여기 민주당, 국민의힘, 또 조국 씨의 당, 이준석 씨의 당 이렇게 치면 이게 절대 다수 아닙니까? 정치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다, 한마음 한뜻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토대라고 하는 광주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않을까? 저 세종시를 광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온 국민이 광주에 보답을 해야 한다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준석 그냥 어느 정당인지 모르지만 그 정당에 이준석 씨가 그 대표 얼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들을 하죠. 이준석 씨가 어째서 이들과 한 집안이냐,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좀 둘러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자기의 이념으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그것을 그렇게 바꾸고 있다. 바꿔왔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윤석열을 탓하면 이재명을 뽑으려고 했느냐, 이재명보다 이재명 파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모순이 있는 것이죠. 둘 다 같은 혈통이다, 같은 집안이다, 둘이 친하다. 밖에서 볼 때 의견 대립을 하는 거하고는 별개다. 이번에 둘이 만나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러는 겁니다. 윤석열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준석을 밀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내내 같은 혈통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5월 16일에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준석 씨가 광주에 가서 그 5.18 묘지에 가서 국화 천송이를 들고 가서 이제 헌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국화가 영남 호남 할 때 영남 국화였다는 것이죠. 보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영남 국화냐 하니까 이것이 경상남도 김해에서 기른 국화 천송이를 직접 싣고 가서 5.18 묘지에 뭐 비석이 995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995개를 일일이 헌화하고 참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하는 의지를 강하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준석 씨는 지금은 경기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영남 전체를 끌어다가 5.18 묘지에 무릎을 꿇린 거다. 아주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5.18을 헌법에 넣겠다고 매번 확인한 것은 뉴스에 나오고 있죠. 뭐 이재명 씨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말할 것도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발걸음을 맞추는 이 시기에 딱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회고록에 썼다고 하면서 평양은 신성 불가침이라고 외친 겁니다. 뭐 그들은 그냥 영락 없는 한 식구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한동훈을 외치고 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 사람은 윤석열의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사랑하는 아우인 것이죠. 그 사람 역시 찾아보면 5.18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 넣겠다고 한 것이 그냥 주르륵 나옵니다. 자, 이런 사상적으로 같은 색깔이다. 한 집안이다.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누가 이견을 제시하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일심동체. 이게 대한민국이다. 국민의 뜻이, 여러분 중에는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저 한낱 개인일 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자, 우리가 커다란 웅덩이에서 살고 있다. 아니, 우리가 어항 속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거대한, 이렇게 커다란 어항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결코 그 어항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위가 막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물이 어떤 물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좌우됩니다. 결국 이 물의 수질, 이게 운명적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항의 수질이 어떤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가 북중러 저연대에 편입되는 거 오케이 합니다. 좋다고 합니다. 그게 좌파여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수도 좋다고 합니다.
물론 문재인 씨처럼 김정은이의 김정은이의 그 덕, 이거를 맹신하는 사람도 좋다고 합니다. 문재인 씨는 그걸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문재인한테는 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있다가 죽으면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겁니다. 물론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수들은 어떤가? 보수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윤석열을 위해서 순교할 자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죠. 윤석열을 위해서 순교당할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심은 그게 아닌데 잘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그냥 좌파가 아니고 RED 대문자를 써서 레드, 더 레드라고 하는 그런 그 집단들은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국교 단절하는 것을 필생의 꿈으로, 일종의 개인으로서는 로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있는 출구 없는 어항의 물 수준인 겁니다. 5월 18일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도시를 가리켜서 온 국민이 광주에 보답을 하라. 광주를 향해서 하루 5번씩 절하라고 하지 않는 게 다행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다. 물론 그 언론의 자유 보니까 180개국인가 하는 데서 60몇이죠. 미국도 몇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때는, 지금은 이게 맞지 않는데 한때는 경제력으로 세계 11위다. 10 몇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수준에 비하면 몹시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돈이 있는 나라도 아니죠. 이런 판국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대로 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그냥 내버려 두고 보아왔던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5월 12일입니다. 그때 뉴스원에서 이런 제목을 올렸습니다. 한국 외교장관 방중. 한국의 이제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됐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 한중일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아세안 플러스 알파라고 하던 것을 이제 좀 거기에서 늘려서 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꺼내서 시작이 된 것이고, 실제로는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전부 이제 8차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회의를 하게 되면 이번이 이제 9번째가 되는 것이죠. 좀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한중일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 정상회담은 아닌 겁니다. 그냥 애초에 그 회원이 한중일의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 그리고 중국의 국무원 총리, 요게 협의 대상으로 돼 있어서 그냥 모이면 셋이 모이는 것이지 삼국 정상이 모여서 회의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잘못 쓰는 게 됩니다. 정기적인 회의의 명칭일 뿐이다. 이번에 5월 26일에서 27일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그런데 이 기사 제목에 외교장관 방중 점 찍고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점점점 다음에 시진핑 방한만 남았다. 이렇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외교장관이 중국에 간 다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동력으로 삼아서 시진핑 방한까지 성사시킨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근래 중국이 한국과 왕래가 부쩍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죠. 2024년 4월에 랴오닝성 당서기가 한국을 방문했고, 이제 5월에 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면 그 리창 총리가 오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이 오면은 양자 회담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월에는 장쑤성의 당서기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초청으로 서울시청을 방문하는데 이것도 중국의 한국 방문으로 지금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오세훈 씨도 친중인 거는 알고 있겠죠.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합례하고 좀 머문 사람들은 그냥 중국의 칩이 붙어 있다. 이제 친중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 꼭 그런 행동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5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5월 13일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중국 북경 베이징에 가서 그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가 이제 왕이도 한참 늙었죠. 요즘 보면은 늙었다는 것이 총명해 보이는 것도 사라지고 좀 고집스럽게 보이고 하더라. 그런 그 사람 겉모습이 상당히 단정해 보였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가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조태열 장관은 그러면 시진핑 방한은 어떻게 했느냐 이러니까 우리 둘 다 시진핑 방한의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는 이야기를 했다. 말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시진핑을 우리는 초청한다 하면 되고 그쪽에서는 뭐 갈 수 있으면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정이 있다든지 하면 되는데 양측이 다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는 것은 참 애매모호하고 뭔가 의미심장한 게 숨어 있는 것인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의 지시에 잘 따르고 있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 뉴스가 나왔죠. 5월 17일 윤석열은 우리 한국은 대만 총통 취임식에 대표단을 파견 안 한다. 이게 기사가 몇 국지씩이나 나왔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일본은 대표단이 갑니다.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본하고는 돌아선 갈라선 길을 계속 가는구나. 중국, 러시아, 북한과 그쪽 팀과 같이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 측에서 예전에는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온다고 보도가 나온 것으로 봐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기는 할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걸 보면은 5월 12일, 13일, 그리고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이렇게 가는 게 시진핑의 마음에 쏙 드는 행동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참 또 하나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인물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5월 17일 윤석열의 안보실장 김성한 씨를 기억하지요. 김성한 씨가 갑자기 조선일보에 5월 17일에 칼럼을 썼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동남아에 침투하고 1대1로를 추진하고 이란하고 협력을 하고 이러고 있다. 세력을 넓히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에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처럼 가고 있다. 지금 이 동북아의 정세가 그때하고 똑같은데 세계대전이 이렇게 큰 전쟁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손을 잡아야 된다. 말은 그런데 그러면 중국이 동남아에 침투하는데 우리도 같이 끼어들고 1대1로 추진하는데 우리도 같이 끼어들고 중국이 반미 세력들을 규합하는데 우리도 거기 끼어들고 그러자는 이야기냐. 결국 김성한 씨 이야기는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같은 존재가 지금 중국이고 중국이 세계를 뒤흔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전쟁의 불길을 가장 먼저 불을 붙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재빨리 중국에 붙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김성한 씨의 이야기는 중국에게 밀착이 돼서 중국을 잘 설득을 해서 당신이 그렇게 가면 앞으로 큰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우리 말을 듣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현명하게 처신하라고 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세계를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세계사를 잘 인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죠. 대한민국은 그 누구하고도 지금 갑의 위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캄보디아를 상대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를 상대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결국 중국이 저렇게 크고 있으니까 빨리 중국에 가서 붙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참 그 시기가 오묘하다. 5월 17일에 나왔다. 이겁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북한 쪽에 기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푸틴 밑에 기어 들어갔듯이 똑같이 남과 북에서 이렇게 서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강한 그런 곳에 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임 대통령이 가던 길을 한치의 틀림이 없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하게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희소식은 시진핑이 방한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세계 정세를 볼 때 이것이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진핑이 방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5,100만 전체에게 지옥문이 열리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이러한 행보를 보면서 미국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그거 나중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 흥미롭게 지켜보겠다. 이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그게 이제 5월 21일부터 방위비 협상을 하는, 그런데 거기에서 미국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한선을 훨씬 뛰어넘는 증액, 이것을 원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트럼프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밝힌 저 사람만 그래가 아니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미국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충분한 것보다 좀 넘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은 별로 할 생각이 없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 측에서 나온 말이 그겁니다. 저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한국 자유 아니냐. 그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지켜주던 한미동맹이 강력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던 보호막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 그걸 또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그 전문가 패널이 2024년 4월에 해산돼 버렸습니다. 과거 15년 정도 계속 보고서를 내고 감시를 하고 했던 그게 해산이 된 겁니다. 만일 미국이 이 자유세계에서 한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한국, 미국, 일본 주도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대신하는 기구를 만들되 유엔 안에 두면 좋겠다. 유엔 안에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둘 것 같았으면 있는 걸 해산하지 않았겠죠? 대북제재위가 해산됐다. 그 전문가 패널이 해산됐다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또 그게 우리에게는 마치
갑옷을 하나 벗겨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그 5월 들어서 요번 4월 5월 하면서 이게 좌우 경향을 떠나서 모든 언론이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그 미군의 극동 방위선 밖에 버려지는, 결국은 자주국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하면서 공포심을 느끼는 칼럼들, 사설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그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독선만은 아니다. 미국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이것을 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UN 그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이거 해산하고 나서 뭐 그러면 한국 주도로 이렇게 그거 대신으로 만들면 되지. 그 UN 그 전문가 패널하고 대한기구는 격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지역에서 집단안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 지역 집단안보체제는 일본하고 손잡고 어떻게 해보라는 이야기인데, 일본은 미국하고 같은 길을 가고 한국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같은 길을 간다면 집단안보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렇게 그 한반도 있고 이쪽에 우리 서해, 일본 이렇게 있을 때 대한민국 밑에 일본까지 가는 선을 다 그어가지고 신에치슨 라인, 이런 그림이 요즘 언론에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비단 이 그림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들어서 착착하는 거, 이걸 보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륙 쪽으로 바짝 들러붙었다. 대륙 세력 쪽으로 이제 옮겼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미국과 일본의 건너편이다. 이제 대만과 이스라엘의 건너편이고 미국과 일본의 건너편이고, 좀 애매한 것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없이 하는데 러시아의 건너편이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쪽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국의 압박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부담을 강하게 느낄 것이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이 다음번 대통령이요 라고 한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 모두가 바로 북중러 이 연대 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18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뜻이 같은 것 같습니다. 밖에 나오는 것이 북중러 편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좀 비극적인 것은, 북중러는 설령 이들이 가서 윤석열이 시진핑, 푸틴, 김정은 밑에 기어 들어가도 이들은 한국의 우방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영 될 수 없습니다. 우방국이. 그럼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속국이 될 수 있겠죠. 잡아먹히거나 나라를 바치거나 한국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 적대국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그들과는
우방이 될 수 없습니다. 동맹국이라고 해도 절대 우방국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바로 이와 같은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 실정이 어떤가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단 한 장의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그냥 한반도 지도만 딱 그려봅시다. 한반도 지도 하면은 그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있습니다. 이번에 푸틴이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이 됐든 하여튼 가까운 언제가 됐든 평양에 간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 간절히 원하는 게 시진핑이 오는 겁니다. 지금같이 캄보디아하고 군사협력하겠다. 우리는 대만에 등 돌리겠다. 이스라엘에 등 돌리겠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 한국에 시진핑이 옵니다. 자, 한반도 남쪽에는 중국 시진핑이 오고 물론 공산국가죠. 한반도 북쪽에는 러시아의 푸틴이 오고 그러면은 그 색깔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 한반도라는 데는 남이 됐든 북이 됐든 다 중국하고 러시아 차지구나. 남과 북은 색깔로는 통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지워진 대한민국 국민은 광주에 복종을 하고 광주에 보답을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자유민주주의는 끝이 났죠. 황제가 선포한 거 아닙니까? 네가 내 제1의 신하다. 여기에 와서 나머지들은 다 엎드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60몇이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냥 언론의 자유 지수 정도가 아니고 노골적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나라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가는 것은 그가 미국 대통령 바이든 씨를 향해서 험한 말을 내뱉고 그 뉴욕에서 미국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모습을 잡은 데이터가 그게 겨우 몇십 건 있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잡아놨지. 그러면 그가 한 말소리도 채취가 되고 그의 얼굴 움직임도 채취가 돼서 이미 그쪽에선 결론 나왔는데 계속 바이든 날리면 하면서 용산이 통째로 나서서 국민들을 전부 귀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자기 이름을 윤석열이라고 발음을 해라. 대한민국 언어 체계를 마음대로 바꾼 것이죠.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멀쩡한,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계속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써오던 한국어를 나 윤석열은 이것을 이렇게 발음하기로 했노라 해서 따르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따른 보수들, 이 운명을 스스로 만든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때가 늦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다가 떠난 이들과 살고 있는 우리, 앞으로 살아갈 모두의 것은 특정 시대, 특정 세력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역사관을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언어, 이념, 철학, 그리고 국민 정서라는 것을 손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꽃이 열흘을 안 가는데 건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러한 폭주, 독재 10년 안 간다. 10년이 넘은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21세기니까 좀 더 단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 우리가 사는 이 뚜껑 없는 어항의 물이 이렇게 저급수로 된 데는 첫째는 우리의 환경이 그렇고 우리 이웃들이 그렇고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있는 나약함이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어디 한번 다 같이 고통의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봅시다. 행복이 뭔지 사는 게 오히려 괴롭다는 쥐어짜짐을 한번 당해봅시다. 자유민주주의를 버린 자들, 양심과 도덕감을 버린 자들은 죽음 직전까지 그 고통을 겪고 죽든지 재생하든지 선택을 해야 하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